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인 토크에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하도 말들이 많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는데 이제 좀 추스리시라. 네. 이제 뭐 일 좀 벌리지 마시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국민과 싸우지 마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네, 국민과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요. 언론과 싸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임상훈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순방. 그러니까 그 외교 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만 그 낮췄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예.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시려는 거에서 무리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외교 뭐 통상 이런 부분은 모르죠. 검사 출신이고 검사였는데 뭐 잘 알 수 없죠. 국민이 이해하잖아요. 예, 국민들도 이해합니다. 실수하는 것도 이해하는데 빨리 이 국면에서 넘어가셨으면 언제까지 순방에 꼬리를 잡고 계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일본 군함이 독도 근해에서 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5년만이라는데 5년 전에는 그래도 제주도 저쪽 밑에서 했죠. 네, 남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합니까? 네. 사실 이번에 하는 훈련은 이게 묘한 게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인수위 이래로 이 정부는 일본하고 군사훈련을 합의된 거 없다 하고 명확히 선을 그어왔는데 어느새 합의가 돼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냥 이번에 넘어가려다가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공개된 거다. 예. 이랬을 때 도대체 일본하고 무슨 얘기를 지금까지 나눠왔는가 이런 부분에도 궁금증이 고조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대잠수함 훈련이니까 일본이 대잠수함 능력은 한국을 압도합니다. 거기 해상 초격이라든가 구축함이라든가 우리를 아주 압도하는 대잠수함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보조적인 위치에 끌려다니지는 않을까. 조금 더 이런 어떤 주변 해역에서의 어떤 그 군사 정세랄거나 할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주도돼서 거기에 일본의 어떤 제한된 개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해라고는 합니다만은 대잠수함전 훈련을 같이 한다. 일단 훈련의 수준도 높고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이명박 정부 때였던가요?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훈련도 하고 정보 공유도 하고 계속해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 중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 그렇게 좀 매달리더니 이제 군사훈련까지 하려고 해요. 원래 한일 관계 정상화의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최우선시하고 역사 문제는 주변부에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가 전개돼 왔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북핵 문제 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과 거의 준군사 동맹에 가까운 군사 협력을 원했던 것이다. 이게 원래 본질이었고 이번에 대잠수함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는 미사일 방어 훈련도 어쩌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들어갈 때 네. 이제 한미일의 어떤 군사적 결속 이 부분이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일본이 강력하게 원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보다요. 네. 네. 우크라이나 얘기로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 있어요. 근데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높은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뭐 사실 주민투표 결과는 정해놓고 한 주민투표였고 투명함에다 그냥 투표하는 거라며요. 예. 거의 반강제 투표네요. 이거. 그리고 이제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일간 지속된 투표였는데 그 앞에 4일 동안은 예.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에다 사인을 하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투표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하루만 네.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아니 뭐 무슨 이런 투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 러시아식이네요. 러시아식 예.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투표였고, 예. 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99% 찬성률. 이건 보나마나한 것이고 사실은 그 투표의 그 결과는 우리가 별로 이제 뭐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다만 이제 투표를 하는 그 사실은 11월 원래는 11월쯤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11월 초에. 투표를 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게 군 동원령부터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되는데 네. 뭐 우리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예비군 중심으로 해서 군 동원령이 내려졌잖아요. 그것이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직전에 그 상하이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에 열렸었죠. 상하이 그 평화협력. 거기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은 이제 과거에 나토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없으니까 그런 유사한 뭔가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그 우방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 인도하고 중국에 아주 네. 면박을 당할 정도로 이번에 그 시진핑도 가서 핀잔을 줬죠. 네, 대놓고 면박을 당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 푸틴 대통령이 주로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자주 쓰는 전략이 늦게 가는 겁니다. 예. 그 기다리게 만들어서 늦게 도착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 두 정상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푸틴을 기다리게 하고 늦게 오는. 푸틴보다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주 작정하고 그 인도 총리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쟁할 시기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죠. 군 동원령으로 바로 이제 그 이어지는 거였고, 근데 군군 동원령이라는 것이 자국이 침범을 받는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어떻게 뭐 설득력이 있죠. 대국민 설득력이 있는데 네. 외국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군 동원령을 한다? 이게 누가 이거를 그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국이 침입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그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있는 우리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그 남부의 헤르손이라든가 등등 이쪽을 러시아 영토화 시켜버리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그쪽을 탈환 공격을 하면은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리 영토를 침입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보이려고 지금 이런 네. 투표를 만들었군요. 그래서 투표를 갑자기 지금 그 9월 말로 원래는 11월 초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될 겁니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곧 의회에서 그 영토를 우리 것으로 이제 합병 선언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하면은 이 지금까지는 특수 군사 작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자국 국민들이 핍박을 받는다거나 공격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다였는데 이제는 자국 영토를 침입하는 외국 군대를 막는 전쟁이라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핵 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도. 그게 또 걱정입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전쟁 상황이 그렇게 또 썩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핵을 만지작하면서 뭐 우리가 그냥 엄포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걱정됩니다. 사실 두 가지 키워드로 전 종합하고 싶은데요. 지금 푸틴의 전략은 이제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광인 전략, 미치광이 전략. 네.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예, 과거에 닉슨이 소련에 대해 썼던 전략입니다. 여차하면 뭐 극단적인 공포를 몰고 올 수 있는 한마디로 미친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전략. 예,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 하이브리드 전략인데 단순히 군사적인 수단만이 아니라 그 노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네.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는 여기서 정체불명의 지금 사건이 벌어졌어요. 세 곳에서 갑자기 가스 누출 사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지금 분출되고 있거든요. 네. 가스가. 근데 외신에 의하면 한 곳 더 있어서 네 곳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무언가가 멀쩡한 가스관을 폭파시킨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주범이 누구냐. 그런데 이걸 미스테리로 남겨놓으면 유럽의 공포가 엄청나게 증폭되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뭐 에너지난에 거의 겨울에 대한 걱정인데. 걱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인플레이션 자꾸 지금 확산되고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심리의 중심을 이렇게 때리는 전략. 그래서 군사 비군사 전략이 배합된 하이브리드 광인 전략. 이 부분으로 지금 어떤 전장의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핵 에너지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 4개 점령 지역에서의 주민 투표도 진행된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죠? 지금 러시아에서는 동원령 이후에 계속해서 20만 명 이상이 해외 도피하고 있고요. 조지아 국경은 차량 행렬 이어지고 자전거 타고도 막 도망가더라고요. 터키행 비행기는 만석이고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이 광인 전략이 더 좀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건 원래 약간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고유 자신들이 개발한 어떤 그런 거 과거 20세기 초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건데 핀란드를 상대로 해가지고 교란 그 국민들 혼란시켜 놓고 그 땅을 빼앗는 뭐 그런 전략. 크림반도에서도 이미 한번 그랬었고. 네.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의 그 어떤 그 혼란을 주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서유럽 국가들까지 전체를 지금 불안에 이제 떨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돕자고 많이들 했죠. 이제는 이게 뭐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그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올 겨울 에너지난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불안이 큽니다. 예, 지금 이거 국가마다 뭐 많이 확보를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도 노르트스트림 그 관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천연가스를 극단적인 그 의존도가 높았거든요, 러시아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독일 장관은 지금 그 에너지 구하러 다니느라고 난리예요. 전 세계를 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겠다고. 지금은 상당히 80% 이상 90% 가까이 확보가 됐다고는 합니다. 이번 겨울에 쓸 에너지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유럽은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에 올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번에 이탈리아가 총선으로 이제 뭐 좀 이따 아마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극우 정당으로 갔죠. 극우 정당으로 갔어요. 그러면 물론 그 총리로 유력한 그 정치인이 뭐 푸틴을 돕겠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극우의 성향상 그 지금까지의 이탈리아의 다른 그 정파하고는 다른 그런 양상으로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는 서유럽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전략 굉장히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전략의 어떤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요. 유럽이 지금 에너지난 그리고 올겨울 어떻게 할까 걱정이고 외교부 장관이 그 에너지를 구하러 다닌다면서요. 우리는 괜찮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반도하고 직접 연결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최근의 핵무력 정책법은 정확하게 러시아 전략에 대한 모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식 전략 감각이라는 거는 작년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 핵은 손에 쥐고 있지만은 말은 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적이 아니다. 네. 전쟁 가능성 그 자체가 적이다. 네. 이 핵은 방어용이다. 예. 그러니까 핵무기 그 나쁜 걸 갖고 있으면서 말은 착하게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핵무기는 본래 억제 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영토가 침탈당하고 국가가 상대한 어떤 인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라든지 지휘부가 공격받았을 때 이때는 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용한다고 아예 법으로 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도 푸틴이 어떤 조건에서 핵을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하는 말이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메드베토프 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한 말이 뭐냐면은 영토가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침탈을 받고 국가의 존립이 위태스러우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텔레그램에 게재를 해버렸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핵의 억제력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핵은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도 억제력이 더 효과가 큰 건데 지금은 쓸 수 없는 핵은 억제력이 아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핵이어야 된다 하면서 저위력 핵무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술 핵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술 핵이 1kg톤에서 100kg톤까지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0kg톤인데 그 10배도 전술 핵이라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점에서는 일단은 이 기존의 냉전 시대 때 가졌던 핵 전쟁에 대한 기본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이 그 분야 전문가시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은 전술핵, 전략핵이 큰 의미가 없다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전술핵이란 말은 미국에서 거부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택티컬 웨펀, 해 뉴클리어 웨펀 이렇게 전술핵이라 그러면 실전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고 대신 저위력 핵무기라고 쓰거든요. 또는 비전략적 핵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말장난입니다. 사실 미국엔 전술핵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게 이거 하나인데 러시아는 2,000개가 넘습니다. 전술핵 탄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발사하느냐. 그러니까 푸틴이 미친 척하는 거냐 진짜 미친 놈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면밀한 관측도. 네. 비속어 저희들은 절대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합니다. 예, 사과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 잘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저도 말이 거칠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유일하게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작은 저위력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전진 배치만 돼도 사용이 안 돼도 이거는 위협적인 것이죠. 네. 푸틴은 미친 전략을 쓰는지 진짜 미친 사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핵무기를 막 만지작하고 막 발언한다. 이거 굉장히 전 세계 평화의 위협입니다. 훈성님께서 러시아는 미치광이 작전, 북한은 고슴도치 작전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 작전을 준비해야 하나요? 물어봅니다. 오늘 판문점을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다. 불법 무기 프로그램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그냥 의례상 이렇게 한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뭔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한다 하면서 이제 동맹 관리를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상 크게 내용적으로 진척된 게 없습니다. 예. 그럴 때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떤 강경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곧 있을 한미연합훈련과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사전 경고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올 겨울 우리는 에너지 대란 뭐 이런 거 조금 잘 대비하고 있겠죠.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서유럽 같은 그런 정도의 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올 겨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치솟았다 다시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그 천연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외교부 관리들 이런 국민의 목소리 좀 잘 들었다가 정확하게 조금 대비해 주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일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 때문에 그냥 국민이 완전히 쫙 갈라졌더라고요. 국론이. 일본이 이런 예가 별로 없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의 조문외교 완전 실패했네요. 예, 실패한 외교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도 거의 12% 이상 폭락을 했다는 게 일본 현지 보도고요. 예. 12%포인트. 그다음에 오기로 한 G7 주요국 정상도 하나도 안 왔고요. 그다음에 4,300명한테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도 다 못 채웠고.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빈자리가 많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론입니다. 이걸 왜 일본 국민이 반대할까?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 같아요. 뭐 여기에 쓰인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왜 조문을 강요하냐. 국장이라고 하면 이건 학교나 관공서 같은데 당연히 조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조문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게 조문이지 이걸 왜 국가적으로 국민한테 강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또 아베가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냐 이런 재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재평가는 해야죠. 그런데 일본 국민이 정부에서 또 정치인들이 하자 그러면 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라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는 일본 정치권의 그 어떤 그 지금까지의 그 오판 착각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뭐 중간에 잠깐씩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계속해서 그 우파 정권 네. 자민당이 집권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일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제보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그 민심과 별도로 어쨌든 권력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네. 총리를 결정하는 문제도 포함을 해서. 근데 이런 것에서 자신들이 결정을 하면은 국민들은 그냥 따라와 준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의 그 모든 그 정파들 사이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왜 그거를 그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그 미리 그 예상을 못했던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비 총리가 사망했던 그 어떤 그 이유가 된 것으로 하나 꼽히는 어떤 그 정치권과 특정 종교와의 결탁 문제 이런 것들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국장으로 그냥 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일본은 뭐 해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그런 좀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좀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여성 총리라고 여자 무솔리니라고 불리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형제들 대표인데요. 아이고 유럽의 극우 정당 바람이 붑니다. 스웨덴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그렇고 프랑스에서도 계속 세력을 넓혀가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안은 갈 것 같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가 그랬고 네. 여전히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스웨덴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극우 정당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이탈리아가 또 이번에 됐고 이게 이제 한동안은 계속 이 바람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불안했었던 것이고 이탈리아의 정치권이 다른 곳보다도 더 좀 그 불안한 이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아까 이제 일본하고도 비슷한데 의원 내각제의 그런 국가로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셜 플랜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좌파 정권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린 다음에 그 우파 정권이 30년 이상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탈리아 하면 마피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총체적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정치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재벌한테 갔다가 그다음에는 무슨 포퓰리스트한테 갔다가 결국은 이제 극우까지 이제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기존 정치권이 신뢰를 잃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자꾸 이제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실 이탈리아 형제들 같은 경우도 얼마 최근까지도 지지율 4% 정도 네.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거든요. 이분은 그냥 유튜브에 극우 성향의 글을 올리고 네. 얘기를 하다가 그냥 대통령이 됐어요. 준비 없이.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불안한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기존 정치권을 제외하고 계속 돌고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나. 글쎄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잘 보셨으면 이탈리아 국민들도 도움이 되셨을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치고 있는 게 반이민. 반이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고립주의 내셔널리즘에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헝가리에서도 나타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나타났고 제가 현역 때 그 나토 의원총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 네. 유럽 의원들 발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폴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 의원들 발언이 굉장히 강경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걸 또 지켜봤는데 네. 이것이 전체 유럽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이렇게 분열이 되면 이걸 지금 제일 즐기는 사람이 푸틴입니다. 네. 유럽이 이게 결속하지 못하면 누가 좋은 일일까요? 네. 그리고 진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이 향상될까요? 그런 면에서 EU가 다 재발명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각국의 자주권과 재량권, 주권을 그래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연합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국가 간의 불평등하고 제약이 돼 있다 보니 국민들 민심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럽연합의 미래가 불안하다. 네. 어둡다. 전 그렇게 좀 느낌이 오네요. 지성과 이성이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나요? 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을 여기저기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아이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 반이민 이 목소리가 자꾸 먹혀 들어가는 이유가 예.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쨌든 이탈리아고 이탈리아로 계속 이제 그 이민 불법 이민자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그 다른 서유럽 국가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제 GDP가 좀 떨어지죠. 네. 그쪽으로 이제 많이들 그 노동을 하러 가고 했었습니다. 예. 근데 EU가 탄생을 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그 자리를 메꿔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EU에 편입돼 가지고 이탈리아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막 부자인 것처럼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몰락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자리는 또 난민들이나 동유럽에서 노동자들이 채우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서 또 남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께서 아까 여론조사 얘기하셨는데요. 일본 시사통신이 지난 9일에서 12일까지 일본 국민 2,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 대비해서 12% 급락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합니다. 그런 것까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알겠죠. 예, 제가 가끔 그런 게 좀 부족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그럼 합니다. 진행자가 커버해야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저는 잘 들었어요. 예. 네, 잘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네. KBS는 공정하니까요. 아이, 그럼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자, 임상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은 또 핵 얘기는 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핵거리는 세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핵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